사람은 혼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대본 뒤에야 비로소 단단해진다. 정약용이 유배 중기의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 남긴 말입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끝내 삼켜버린 적 말입니다. 괜히 짐이 될 것 같아서,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혹은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일을 악물고 혼자 해냈습니다. 겉으로는 잘 해낸 것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스스로 해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남에게 기대지 않는 것이 독립이라고. 부탁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괜찮다는 말을 먼저 내뱉습니다.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고. 힘든데도 힘들지 않다고. 그 거짓말을 가장 먼저 믿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혼자 해내는 것이 정말 강함일까요? 아니면 혼자 해내야 한다는 믿음이 우리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은 아닐까요? 정약용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무엇이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료가 도움을 제안하면 정중히 거절했고, 제자가 걱정을 표하면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는 기대지 않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배라는 절벽 앞에서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첫날,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관직도 재산도 의지할 사람도. 혼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텅 빈 방과 차가운 바닥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노파가 문 앞에 숭늉 한 사발을 놓고 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정약용은 그 사발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받아도 되는 것인지, 받으면 체면이 깎이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배가 고팠고 몸이 추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숭늉 한 사발이 정약용의 유배 18년을 바꾼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지, 그 거부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앗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대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의 복선을 남기겠습니다. 정약용이 500권이 넘는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사람은 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까요? 단순히 자존심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뿌리가 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담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상대에게 빚을 지는 것 같습니다. 그 빚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압박이 차라리 처음부터 받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관계에서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나는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적어도 내 머릿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문제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입을 막는 가장 큰 벽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과거의 경험입니다. 한 번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기억, 부탁했는데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은 기억.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다시는 손을 내밀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한 번의 상처가 평생의 벽이 됩니다. 정약용도 이 세 가지를 모두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배 초기 그는 마을 사람들의 호의를 계속 거절했습니다. 누가 음식을 가져다 주면 사양했고 누가 방한용 옷을 건네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한양의 관리라는 자존심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농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자신의 위치를 더 낮추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그의 몸은 추위에 상했고 영양이 부족해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글을 쓰려 해도 손이 굳어 붓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혼자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오히려 그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강한 척하는 것이 진짜 강함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자기 파괴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의 몸이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농부가 또다시 장작을 가져왔습니다. 정약용은 이번에도 사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께서 안 받으시면 저는 이 장작을 가져다 둘 곳이 없습니다. 받아주시는 것이 제게는 고마운 일입니다. 그 말에 정약용은 멈추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도움을 받는 것만 생각했지 도움을 주는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에는 주는 사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거부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까지 거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기댈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오래 서 있는다. 이 깨달음의 씨앗이 그날 심어졌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빚을 지는 것이 두렵고 약해 보이는 것이 두렵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혼자 버티다가 결국 무너지면 잃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정약용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유배 2년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장작을 가져다 준 그 농부를 시작으로 그는 조금씩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주는 쪽에만 서 있던 사람이 받는 쪽에 서는 것은 걸음마를 새로 배우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었고 정약용은 그 대가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농부는 땅을 읽는 법을 알려주었고 정약용은 관계와 수리에 대한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주고받음이 시작되자 관계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유배자와 마을 사람이라는 수직의 구도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수평의 관계로 바뀌어 갔습니다. 여기서 정약용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만드는 시작이라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오갈 때 비로소 연결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거리입니다. 이것을 현대의 삶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20년 넘게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서는 내색하지 않았고 아내가 힘든 날에도 자신의 피로는 감추었습니다. 그는 가장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병원을 다니고 혼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고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기대지 않으면 나는 당신 옆에 있는 의미가 없어요. 그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가족에게서 자기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차단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친구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한 여성이 사업에 실패한 뒤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연락해 왔지만 그녀는 모든 전화를 피했습니다.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당당하게 만났는데 이런 모습으로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친구들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잘 나갈 때만 곁에 있는다고.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연락을 피하자 혼자 있고 싶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도움의 손을 거부한 것은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기댈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오래 서 있는다. 정약용은 마을 사람들에게 기댐으로써 18년을 버텼습니다. 그 기댐이 없었다면 그는 유배지에서 쓸쓸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500권의 책도 후대에 전해진 가르침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약용이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오히려 정약용에게 더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에게 글을 배우러 다니는 제자였는데 처음에는 유배 온 선비에 대한 호기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이 농사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작물은 언제 심어야 하는가? 나는 평생 붓만 잡아서 땅을 읽을 줄 모른다. 청년은 놀랐습니다. 천하의 대학자가 자신에게 가르침을 구하다니. 그날부터 청년은 더 열심히 글 공부에 임했습니다. 정약용이 자신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인정해 준 것이 그 청년의 자존감을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상대에게 신뢰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가장 큰 가치를 느낍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상대는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얻게 됩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시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도움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이 점차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거부가 상대에게는 거리두기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은 나는 당신과 그만큼 가깝지 않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혼자서 다 해내는 사람은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친밀함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완벽한 사람 곁에서는 편안함 대신 긴장이 남습니다. 한 직장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팀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맡겨도 혼자 처리해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인정했지만 친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워낙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 옆에서 도울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혼자 달리는 사람을 구경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크게 아파 일주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문병을 왔을 때 그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 말을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팀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동료들은 비로소 그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고 복귀한 뒤에는 자연스럽게 업무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팀의 성과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짊어질 때보다 여러 사람이 나눠들 때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글의 상당수는 혼자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자료를 모으고 마을 사람들이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으며 먼 곳에 벗들이 편지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협력의 바탕에는 정약용이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고백이 사람들을 그의 곁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기댈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오래 서 있는다. 기대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심리는 개인에서 시작되지만 그 영향은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살림과 일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힘들면 말해라고 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해냈고 그것이 어른의 모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도 집에 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무너졌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깜빡한 것. 그녀는 싱크대 앞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설거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견뎌온 수만 가지의 무게가 그 순간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는 아내가 항상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지를 모르겠었어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었네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나이든 부모가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아픈 것을 숨깁니다. 병원에 혼자 가고 약을 혼자 챙기고 불편한 것을 혼자 참습니다. 자녀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큰 병이 되어서야 자녀가 알게 되면 자녀의 마음에 남는 것은 안도가 아니라 죄책감입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나? 부모의 자존심이 자녀의 죄책감이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입사한 후배가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워서입니다. 물어보면 무능하다고 생각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대다가 결국 마감을 놓치고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일찍 물어봤으면 5분 만에 해결될 일이 사흘을 끌다가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큰 민폐가 된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현상에 대해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잃는다고. 하나는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신뢰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상대는 자신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단절이며 혼자 해내겠다는 결심이야말로 가장 조용한 형태의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기댈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오래 서 있는다. 혼자 서 있는 것은 강해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쓰러집니다. 옆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서 있는 사람이 어떤 바람에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움을 거부하는 심리와 그것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돌려 기대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약용에게 가장 큰 전환점은 제자 황상과의 관계에서 왔습니다. 황상은 강진 마을의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글재주는 있었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던 그에게 정약용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스승과 제자라는 일방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약용은 황상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정리하는 일, 자료를 수집하는 일, 먼 곳의 소식을 전해 듣는 일. 정약용은 솔직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내 다리와 내 눈이 있기 때문이다. 황상은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천하의 대학자가 자신의 도움을 인정하고 고마워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어떤 칭찬보다 큰 격려였습니다. 황상은 더 열심히 뛰어다녔고 더 꼼꼼하게 자료를 모았습니다. 정약용이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히려 제자의 힘을 끌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기댐의 역설입니다. 기대는 사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받는 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해진 사람이 다시 기대는 사람을 지탱해 줍니다. 혼자서는 한쪽으로만 흐르는 물이 둘이 되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시겠다고 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다가 마침 지나가던 이웃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실에서 자녀들이 달려왔을 때 노인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이었는지 넘어져서야 비로소 알았기 때문입니다. 퇴원 후 노인은 큰아들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손주가 할아버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해주는 예시 이야기를 좋아했고 함께 산책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짐이 아니라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받으면서 동시에 주는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가장 건강한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관계라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상대를 돕고 내가 부족한 것은 상대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단단한 연결이라고. 그리고 그 연결은 내가 먼저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기댈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오래 서 있는다. 기대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의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고리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해도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기대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정약용은 도움을 받는 데 있어 3가지 기준을 두었습니다. 첫째, 진짜 필요할 때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전부 남에게 의지하면 그것은 기댐이 아니라 의존이 됩니다. 정약용은 구분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혼자 하되
혼자서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왔을 때 비로소 손을 내밀라고.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일을 혼자 하면 내가 무너지는가? 무너진다면 요청하십시오. 불편하지만 견딜 수 있다면 조금 더 해보십시오. 이 구분이 자립과 의존의 경계입니다. 둘째, 받은 만큼 다른 방식으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과 장작과 옷을 받았습니다. 그는 같은 것으로 갚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농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나누고 마을의 분쟁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도움의 형태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기만 하는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 이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셋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상대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상대에게도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도 먼 곳에 버세게 자료를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답이 오지 않은 경우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유배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도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했다고 해서 다시는 요청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으면 그것은 한 번의 실패의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일상에서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힘든 일이 생겼을 때 24시간 안에 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한 사람에게만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혼자라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둘째, 고맙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고마워가 아니라 그때 그렇게 해줘서 내가 이만큼 덜 힘들었다고. 구체적인 감사는 상대에게 자신의 도움이 진짜 의미가 있었다는 확인을 줍니다. 셋째,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가볍게라도 응해 주십시오. 내가 도움을 잘 받으려면 남의 도움 요청에도 열린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주고받음은 한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양쪽이 동시에 열려야 흐름이 생깁니다. 자립과 고립은 한 끗 차이입니다. 스스로 서되 혼자서만 서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18년의 시간 끝에 도달한 균형점입니다. 유배가 풀린 뒤 정약용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8년 만이었습니다. 고향 집의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젊은 시절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한양을 떠나기 전에 정약용은 모든 것을 혼자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남에게 기대지 않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 위에 서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숭늉을 가져다준 노파, 장작을 놓고 간 농부, 자료를 모아준 제자들, 멀리서 편지를 보내준 벗들. 그 하나하나에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유배지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한 권의 책도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혼자 설 수 있는 것이 힘이라 믿었으나 늙어서야 알겠다. 진짜 힘은 기댈 곳을 만들어 두는 것이라고. 그리고 기댈 곳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고. 평소에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고 받은 것을 기억하고 줄 수 있을 때 기꺼이 주는 것이 기댈 곳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내면서 점점 지쳐가는 사람들. 도와주겠다는 손길을 뿌리치면서 고독해지는 사람들. 그들은 강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렇게 강하던 사람이 왜? 그러나 사실 그 무너짐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된 것입니다. 도움을 거부할 때마다, 솔직한 말을 삼킬 때마다 괜찮다고, 거짓말할 때마다 균열은 한 줄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기대는 것을 배우는 가장 좋은 시점은 무너진 뒤가 아니라 아직 서 있을 때라는 것을. 넘어지고 나서 손을 잡으면 그것은 구조입니다. 서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밀면 그것은 연결입니다. 구조는 한 번이지만
연결은 평생입니다.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대들은 도와달라는 말을 삼킨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 감당하겠다고 일을 악물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선택이 그대를 정말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까?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를 부탁해 보십시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커피 한 잔을 부탁해도 좋고, 오늘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한마디 꺼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혼자서 쌓아온 벽의 첫 번째 문을 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돌아볼 때 우리를 단단하게 해준 것은 혼자 버텨낸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보았던 순간들, 그리고 그 기댐을 받아준 사람들입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 곁에 서는 것입니다.